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응급차 프로젝트 진행하게 된 오늘의 발표자 정채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권호현, 김상혁, 이호정, 정채은, 최영수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로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로는 또 전체 구성, 세 번째로는 파트별 내용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로젝트 개요로서는 저희가 어떤 긴급 상황에 자율주행으로 환자를 싣고 또 차 배정 등을 외부로 알아보면서 시간과 비용의 효율이 생길 것 같은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 자율주행 응급차를 이번 프로젝트 주제로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구성을 보면 우선 저희의 응급차인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인 제슨카와 또 그 제슨카를 제어할 인베디드 보드가 있고요. 또 그것과 통신을 하게 될 웹과 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 구성에 필요한 흐름도, 계략적인 흐름도인데요. 저희는 MQTT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서 어떤 파이썬으로 개발이 된 어떤 저희 로봇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뭐 센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 카메라 등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에서는 어떤 자바에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그리고 스크립트에서의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요. 또 와스와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밖에 DB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도록 흐름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파트별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 인식이 주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지만 사람이나 표지판, 어떤 도로교통 상황 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객체인식, 딥러닝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밖에서도 어떤 이것들을 제어할 시각화 목적의 웹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각화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별 내용은 이제 시연 영상으로 직접 보실 텐데요. 네, 시연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파트별 개발 내용을 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선인식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호정입니다. 먼저 차선인식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걸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해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인식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인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허프 트랜스폼을 들 수 있는데요. 허프 트랜스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오픈CV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라이딩 윈도우 서치라는 방법으로 차선을 윈도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모든 차선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허프 트랜스폼은 도로로 표시된 픽셀들을 그 허프 좌표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이 교점들을 조사해서 직선을 찾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연산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그리고 매번 새로운 선을 찾기 때문에 선을 한번 못 찾아도 다시 도로에 있게 되면은 새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산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희 도로가 실제로 직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곡선을 깔끔하게 잡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인데요. 일단 버드 아이 뷰를 사용하고 작은 윈도우를 이동하면서 픽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픽셀들을 필라인 함수를 돌려서 그 픽셀들에 해당하는 2차 함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으로는 직선이나 곡선 등 완벽하게 차선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산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프레임 FPS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게다가 처음에 차선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도로에 나왔을 때 차선을 찾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때로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드 아이 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ROI와 그리고 버드 아이 뷰를 하기 위한 퍼스펙티브 포인트 매핑에 되게 민감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택한 방법은 허프 트랜스폼 방법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자율주행과 수동주행을 전환할 일이 많고, 이때 선을 찾을 경우와 찾지 못했을 경우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연산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프 트랜스폼을 결국엔 마지막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FPS, 어느 정도의 FPS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이용했을 때 문제점인데요. 횡단보도를 인식할 때 이렇게 횡단보도도 차선으로 인식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계산할 때 계산이 틀어져서 핸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이를 어떻게 잡을까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제가 잡은 코드인데요. 이 getSwitch side라는 코드가 지금 있는 차선이 어느 차선인지를 판별을 해줍니다. 지금 버드 아이 뷰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이 버드 아이 뷰는 이 현재 차선이 어디 있는지와 그리고 횡단보도인지 아닌지만 구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는 버드 아이 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연산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버드 아이 뷰를 가져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뒤에 그 왼쪽에 있는 것들 픽셀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픽셀의 개수를 조사해서 어느 쪽이 많은지, 만약에 왼쪽이 더 많다면 오른쪽에는 점선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왼쪽 차선이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 차선은 반대로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횡단보도 판별인데요. 버드 아이 뷰를 받아서 그 픽셀들의 모든 개수를 불러온 다음 그 픽셀들의 개수를 조사해서 횡단보도를 인식했었습니다. 보통 150, 60 전후로 굉장히 150, 60으로 올라가면은 횡단보도가 있다고 판별이 되고, 그런 차선이 횡단보도가 없을 때, 차선만 있을 때는 한 100 이하로 떨어질 때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나서 횡단보도 인식하는 동안 내가 현재 위치한 차선의 바깥쪽 차선으로 오프셋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 차선은 계속 이어져 있겠죠.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왼쪽이라면 왼쪽. 그래서 이 부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오프셋을 계산했습니다. 그 오프셋을 계산할 때는 원래 계산하던 오프셋을 한 10개 정도를 저장해서 이 10개들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오프셋을 한쪽 차선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는 저희가 만든 트랙에서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율주행을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건드려야 할 부분이 이 ROI라는 부분입니다. ROI라고 하면 관심 영역인데요. 실제 도로에서의 차선과 저희 있는 모형의 차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각 차선마다 새로운 ROI를 매번 갱신하는 방식의 어떤 논문이 있어서 그걸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딥러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선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봤고, 그중에 이제 레인넷 모델이라는 게 있었고, 이 모델은 차선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선만 세그멘테이션에서 분리해내는 이런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활용해 본다면 조금 더 원활하고 깔끔한 차선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맡은 정채은입니다. 우선 목차로는 제가 12개의 모델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한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 개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 개발 순서와 그리고 또 저희가 트랙을 만들기 전에 미리 초반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초반 테스트를 했던 것과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트랙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했던 제 모델 개발 그리고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개발 순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인식할 객체와 사진의 사이즈를 정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20에 240 사이즈로 정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슨카를 돌려서 동영상을 촬영 후에 이미지로 잘라서 그 다음에 이미지 라벨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후처리 작업으로는 뭐 라벨링 안 된 이미지를 삭제해 준다거나 또 사이즈 재조정, 또 잘못된 태그 네임 등을 고쳐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증식 같은 경우에는 택만 씨가 소개해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또 데이터를 썼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 그리고 레이블 맵 작성 및 수정하는 것, 그다음 뭐 레코드 파일 생성과 콘피그 파일 작성 수정과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보드로 실시간 학습 상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모델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 생성과 추론 테스트를까지 하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 테스트 1회차를 먼저 시행을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은 데이터인 90개의 트레인 데이터와 10개의 테스트 셋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정지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특징적인 표지판이라서 빨갛고 파랗고 하는 그런 모양이 아주 자세한 표지판들은 아주 인식이 잘 됐었어요. 근데 반면에 위치 표지판이나 어떤 스피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가지고 데이터셋의 부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테스트 2회차에는 한 10배가량의 데이터를 늘려봤고요. 또 인식률이 대폭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완했던 점은 위치 표지판의 칸과 글자를 따로 라벨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객체를 정하고 이제 트랙과 표지판이 본격적으로 그때 제작이 되던 시점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비슷한 표지판끼리 헷갈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날려버려서 없는데 2, 3회차 때 제가 데이터 부족으로 생각해서 데이터만 막 많이 증가했었는데
인식률이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4회차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데이터가 조금 손상되고 변질되었던 데이터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로만 제가 실험을 해본 거죠, 4회차 때. 그리고 이미지 증식을 한 후에 인식률이 대폭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텐서보드에서도 이제 MAP와 평균 손실을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모델 개발 횟수에 따른 데이터 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다 제거하고 제가 만든 데이터 셋으로만 이제 원본 320에 240의 사이즈를 고정시켜서 만든 데이터 셋으로 하니까 인식률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 셋으로만 거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저랑 사전 이미지, 사전 튜닝이 비슷한 옛날의 데이터셋도 같이 사용해서 이제 많이 증가가 됐었어요. 이때 6회차 때. 그리고 이때 7회차 때도 인식률이 정말 높아졌었는데, 그때 했던 게 스텝 증가랑 왼쪽 차선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횡단보도를 인식할 때 오른쪽 차선에서는 정말 잘 인식했었지만 왼쪽 차선에서는 횡단보도가 잘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면서 이때는 거의 뭐 스텝이나 뭐 학습률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줘서 그런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테스트를 10%에서 20%로 변경하고 흔들리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추가해주니까 훨씬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인식률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스레시홀드를 0.8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0.8보다 더 높은 것들만 인식을 하도록 모델을 바꾸고 결국에는 이제 3만 개의 데이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은 데이터셋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손상된 데이터 하나 섞인 거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모델의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MAP는 0.5 이상과 또 토탈 로스는 0.3 미만일 때 진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제가 12개를 만들어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할 때 정말 귀찮고 인고의 시간이지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프와 실제 인식률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앰뷸런스에서 웹 파트를 맡은 이조 권호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일단 웹 쪽의 흐름도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 119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119 서버에서 이제 병원 서버 측으로 환자 정보에 대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병원 컨트롤 타워 측에서 배정할 차가 있는지 앰뷸런스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배정된 앰뷸런스에 이제 환자 정보를 넘겨주면 그 앰뷸런스는 환자 정보에 있는 이제 신고 위치를 찾아서 자율주행으로 그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환자를 실으면 병원으로 돌아오겠죠.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거는 MQTT 클라이언트 분리에 대한 발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서버가 119 서버와 병원 서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렇게 119 서버와 병원 서버 이렇게 각각 통신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병원 서버 내에서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측과 앰뷸런스를 컨트롤하는 측의 통신을 할 때 같은 서버 내에서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통신하는 게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MQTT 클라이언트를 나누면 통신이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컨트롤 타워 측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파일을 따로 만들고 클라이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아예 토픽 자체를 분리를 했어요. 클라이언트별로.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앰뷸런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딱 앰뷸런스 이 토픽만 구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서로 통신을 할 때 이 토픽으로 보내니까는 통신이 잘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장점이 1번 이제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간 통신이 편리하고 2번 코드가 정돈이 돼서 이렇게 토픽을 딱 구분을 하니까 코드가 깔끔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3번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봤는데요. 클라이언트를 분리하는 이유의 핵심이라고 봤는데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처리할 경우에 동시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오므로 메시지가 누락되거나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분리하면 메시지 처리가 원활해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같은 페이지를 사용하면서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같지만 내용이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야 했어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각각 만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거는 코딩이 아니라 단순 노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이제 같은 JSP를 사용하면서도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글 번호이기 때문에 같은 JSP에서도 이제 글별로 게시글별로 이제 내용이 출력되도록 했었는데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주소에 차별로 이렇게 번호를 전달을 해서 이거는 1번 차의 페이지 뷰고요. 이거는 2번 차의 페이지 뷰인데 이제 같은 시간에서도 이제 다른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은 저렇게 이렇게 주소에 갯방식으로 차 번호를 전달을 하면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로 차 번호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JSP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시판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JSP에서 모든 코드를 처리했는데 이렇게 .js 파일로 따로 분리를 하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JSP에서 요거를 사용한 대신에 가장 중요했던 게 요 순서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밑에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은 이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JS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차는 달라도 하나의 JSP로 다른 화면을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제 하나의 JSP로 말씀드렸듯이 차별로 JSP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 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전달하는 파라미터만 바꿔주면은 네, 하나의 JSP로 모든 게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처럼 토픽을 처리할 때 카 1, 카 2 이렇게 다 표시할 필요 없이 카 넘버 하나의 변수만으로 여러 토픽을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캠퍼스인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영상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라던가, 요거는 사이렌인데 저희가 앰뷸런스기 때문에 사이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이렇게 차량의 속도나 현재 차량의 배터리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처리한 방식은 일단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여기 컨트롤러 레이어라고 레이어를 하나 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이 레이어에 다 출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이렇게 메시지 온, 메시지 얼라이브드 함수에서 계속 이제 차 상태를 1초마다 받아옵니다. 메시지가 차 쪽에서 1초마다 전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1초마다 상태가 바뀌는 게 여기 컨트롤러 레이어 측에 계속 이렇게 1초마다 바뀌기 때문에 따로 이제 셋 인터벌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리가 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배터리 상태가 바뀌면은 이게 바뀌어요, 계속.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배터리 잔량마다 이미지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계속 1초마다 받아오는 배터리의 잔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5칸이면은 5칸이 표시되고, 요거는 40% 미만, 아니, 네, 요거는 20에서 40% 사이이기 때문에 2칸이 표시되는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캔버스를 사용해서 허드를 구현을 했을 때 좋았던 점이 이렇게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했다는 거고요. 사용자가 시야를 한 곳에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 편리함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 표현, 카메라 영상 위에 인터페이스를 표현함으로써 한정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3반 2팀의 최영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희 팀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동차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일을 좀 주로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화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캔버스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이번 발표에서 저는 캔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먼저 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허드에 필요한 정보를 띄우는 일을 캔버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먼저 맵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게 제가 그렸던 맵을 시각화한 내용인데요. 먼저 트랙을 그리고 그 위에 자동차랑 환자 위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환자까지 경로를 그리고 환자한테 도달하게 되면 병원한테까지 경로가 바뀌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어요. 먼저 캔버스 엘리멘트를 얻습니다. 태그로 캔버스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엘리멘트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앱솔루트 포지션을 주면 겹쳐서 그릴 수 있더라고요. 이거랑은 좀 별개인데 Z인덱스를 줘서 층을 나눌 수 있는데 태그 안에서 줄 때는 Z-인덱스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주려면 Z 대문자 I, INDX 이렇게 주면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네, 여기서 맵카 페이션트 패스를 그릴 렌더링 컨텍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매개 값으로 줘서 맵 에어리아라는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드로우 트랙을 그릴 수 있고요. 드로우 트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트랙을 그려줍니다. 맵 에어리아 객체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렌더링 컨텍스트는 그림을 그릴 펜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1D, 2D, 3D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평면에서 2D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 펜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랙을 그리고 나서 환자 위치를 얻고, 그리고 그 트랙 위에 환자 위치를 표시합니다. 저희 웹에서 P 로케이션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페이션트 록에 저장을 해주고, 그놈이 A부터 T까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알파벳에 숫자를 넣어주고, 그 숫자를 맵 에어리아의 set patient location 메소드에 넣어주면 그 메소드가 좌표로 처리를 해주고 드로우 페이션트를 통해서 좌표를 그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위치도 똑같은데요. 이거는 MQTT를 통해서 실시간 위치를 얻을 수 있고,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움직일 때마다 15개의 좌표를 만들어서 그 좌표에 자동차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랑 자동차 위치를 얻고 나면 경로를 그려줍니다. 경로를 그리는 메소드는 드로우 패스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if, else, if로 자동차의 위치랑 환자의 위치랑 같은지를 조사하고,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랑 병원의 위치랑 같은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항상 페이션트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돼 있고, 도착하면 이게 걸러지고 여기서 호스피탈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걸 굳이 해준 이유는 시작할 때도 병원이고 도착할 때도 병원인데,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굳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맵 에어리아 클래스 선언부입니다. 먼저 필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맵카 페이션트 패스 이렇게 컨텍스트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X, Y는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냐, 자상단 좌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 미드 세이트를 주고,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내용, 환자에 대한 내용, 호스피탈에 대한 내용. 호스피탈은 로케이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값을 줬고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처음에는 페이션트로 주고, 호스피탈, 페이션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맵 에어리아 클래스에서 트랙을 그린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같은 경로로 해서 라인을 3번 그려줍니다. 근데 3번 그려주는데 두께를 다르게 하고 색깔을 다르게 하면,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거보다 좁은 두께의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면 자동차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9 위드스랑 스타일은 화이트로 해서 바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좀 줄여서 검은색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 안에 두께를 1로 한 또 하얀색을 선택을 해서, 그때는 set line dash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점선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점선은 20픽셀만큼 그림을 그리고 10 동안은 안 그리겠다 라는 내용이어서 20 그리고 10 떼고 20 그리고 10 떼고 해서 가운데 자동차 선을 구분해주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move to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 150,18로 이동을 하고, 라인 2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쿼드라틱 커브 2는 555에서 시작을 해서, 이건 기준점이고요. 550,55를 기준으로 해서 550,105로 커브를 그리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해주면 여기 적었던 내용들이 다 그려집니다. 여기는 뭐 그냥 병원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려고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자동차 그리는 건데요. 자동차는 먼저 색깔이랑 반지름을 주고, 반지름을 주면 이제 자동차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 위치 값을 주는 내용은, 여기가 인덱스로 들어오면 그 인덱스로 로케이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위치 좌표를 이렇게 매핑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카록 X, 카록 Y를 통해서 좌표를 아크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그리겠다. 이거는 반지름을 주고 얼마큼 그릴 거냐.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렉트를 안 해주면 그림을 그린 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포개져서 클리어 렉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전에 그렸던 걸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자 그리는 것도 자동차랑 똑같은데 실시간으로 얻어줄 필요는 없어서 그 점만 다르고, 그리고 환자를 지우는 거. 환자를 씻고 나면 환자를 지워야겠죠. 그래서 환자를 지우고 그런 기능만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경로 그리기인데요. 사실 경로 그리기는 조금 코드가 긴데 원래는 좀 짧게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조금 노가다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반적인 직선 방향은 그냥 라인 2로 그렸고, 그게 아닌 경우는 다 인덱스를 얻어서 if문으로 약간 좋은 코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 갈 때라서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은 허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먼저 이미지를 얻어오고 시간, 출동 온오프, 속도, 배터리, 위치, 자동차 위치, 환자 위치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엘리멘트를 얻고 컨텍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미지 객체를 캠이 자동차에서 보내주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이고, 그 객체를 얻어주고 소스에는 비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캠이 온 로드 될 때, 이미지 객체가 로드 될 때 실행될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렉트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야 그 전에 그렸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클리어 렉트를 넣었고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 드로우 이미지는 그림을 그릴 내용, 어떤 아이를 그릴 거냐,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 0,0 좌상단 좌표를 말하고요. 그리고 위드스, 헤이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캠 온 로드가 이게 함수가 실행이 되려면 이 소스에 파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MQTT를 통해서 자동차한테 영상 정보를 얻어서 그놈을 소스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로드가 되고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한 번에 실행되고 로드 될 때마다 클리어를 해주면서 갈아치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페이지고요. 여기가 맵에 대한 내용, 여기가 이제 허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